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이 첫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출판을 거절당하고 이후 오만과 편견으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한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작가로 1775년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설에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와 시와 동화에 관심이 깊었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녀는 12세부터 습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은 작품을 통해 18세기 후반 중류계급에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남녀의 결혼을 둘러싼 문제를 극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국 사회의 뒷전에서 억압받는 계급들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소설은 사회 구성원에게 지극히 한정적인 역할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다뤄 사회의 억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엘리노와 마리안, 엠마, 설득, 노생거 사원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6. 그들의 이모와 딸들의 약속에 아무런 반대도 없었고 방문 중 하룻밤 동안 베넷 부부만을 남겨두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콜린스 씨의 걱정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마차가 그와 5명의 딸들을 적당한 시간에 메리턴으로 실어 나르게 되었다. 응접실로 들어가자 딸들은 그때 마침 위컴 씨가 이모부의 초대를 받아들여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콜린스 씨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칭찬할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그는 방의 크기와 가구에 몹시 감동된 듯 사뭇 여름철 아침에 로징스의 조그만 식당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비교는 처음에는 그다지 큰 만족을 주지 못했으나 필립스 부인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로징스가 무엇이며 그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캐서린 부인의 응접실에 대한 묘사, 즉 벽난로와 선반만으로도 800파운드나 들었다는 것을 알자 그 사치의 효과를 느끼고 로징스의 가정부 방과 비교한다 해도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콜린스 씨는 신사들이 합석할 때까지 캐서린 부인과 그녀의 저택의 웅장함에 대해 부인에게 하나하나 즐겁게 들려주고 이따금 객담으로 수수한 자기 집과 그 집을 아담하게 꾸며놓은 솜씨를 은근히 자랑했다. 필립스 부인은 유심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콜린스의 유력한 지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그 이야기를 듣자 더욱 증가되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실을 빨리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소녀들은 콜린스 씨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악기를 원하거나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그들이 손질한 시원치 않은 도자기의 모조품을 음미해 보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무척 지루했다. 그러나 드디어 따분한 시간도 끝났다. 신사들이 온 것이다. 위컴 씨가 방으로 들어오자 엘리자베스는 그 전에 그를 처음 보았을 때나 그 이후 그를 생각했을 때에도 조금도 그에 대해 이치에 어긋나는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주 부대의 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명예롭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온 일행이었다. 그러나 위컴 씨는 체격, 용모, 태도, 걸음걸이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그것은 흡사 그들이 포도주 냄새나 풍기는 넓적하고 답답한 필립스 이모부보다 뛰어나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이모부는 그들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것이다. 위컴 씨는 거의 모든 여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러한 위컴 씨 옆에 앉아 있는 행복한 여자였다. 그리고 곧 위컴 씨가 건네는 상냥한 말투의 이야기는 비록 그것이 습기 찬 저녁이나 장마가 질 것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흔해 빠지고 따분하고 상투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기교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여성의 주의를 끄는 점에 있어서 위컴 씨나 사관들과는 이질적인 점이 있는 콜린스 씨는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만 같았다. 젊은 여자들에게 그는 확실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따금씩 필립스 부인이 친절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부인의 세심한 마음씨로 인해 그는 커피와 머핀을 배불리 얻어먹었다. 카드 테이블이 놓이자 그는 위스트 게임에 한몫 끼어 부인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었다. 지금 당장은 이 게임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다. 곧 익숙해질 겁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필립스 부인은 그의 호의를 여간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까닭을 물어볼 수는 없었다. 위컴 씨는 위스트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엘리자베스와 리디아의 청을 받아들여 기꺼이 그들 사이에 한몫 끼었다. 처음에는 리디아가 그를 독점할 것만 같았다. 리디아의 말솜씨가 단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디아는 여전히 제비뽑기를 더 좋아해서 얼마 안 있어 그 게임에 흥미를 느끼고 내기를 걸고 상금을 타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열중했으므로 유독 어느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었다. 흔히 게임이 요구하는 조건을 짐작하고 있는 위컴 씨는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할 여유가 생겼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했다. 하긴 진짜로 듣고 싶었던 것, 즉 그와 다르시 씨가 알게 된 내력을 들을 수 있는 희망은 없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감히 다르시 씨의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호기심은 뜻하지 않게 채워졌다. 위컴 씨 자신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네더필드가 메리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대답을 듣고 나자 주저하는 태도로 다르시 씨가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한 달쯤 됐어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덧붙였다. 그분은 다부셔에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죠? 네. 하고 위컴 씨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굉장한 땅을 갖고 있어요. 연 수입만 해도 10,000파운드나 되니까요. 여기에 관해 나만큼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제 우리가 만났을 때의 냉정한 태도를 보셨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놀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다르시 군과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그랬으면 할 정도로 하고 엘리자베스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분과 같이 한 집에서 나흘을 지냈어요. 아주 기분 나쁜 분인 것 같아요. 내 의견이 어떻다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위컴 씨가 말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말할 자격이 없군요. 워낙 오래전부터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공정한 심판자는 될 수 없어요. 자연히 편협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당신의 의견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죠? 여기서야 가족들끼리니까 그렇지만. 아니에요. 네더필드만 아니라면 어디서나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하퍼드셔에서는 모두 그분을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그 자존심 때문에 몸서리를 치지요. 저만큼 호의를 갖고 그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억지로 야속한 채는 못합니다.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위컴 씨가 말했다. 다르시든 누구든 간에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재산과 지위에 눈이 어두워지거나 혹은 압도당할 것 같은 그의 도도한 태도가 두려워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그분을 조금 알고 있는 정도이지만 그분은 확실히 까다로운 분 같아요. 위컴 씨는 다만 머리만 흔들었을 뿐이었다. 어떻습니까? 하고 말할 기회를 얻자 위컴 씨가 말했다. 그 사람은 이 지방에 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더필드에 있을 때 다른 데로 가신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분이 근처에 계신다고 해서 선생님이 주 부대에 대해 호의를 갖고 세운 계획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무슨 영향이야 있겠어요? 내가 다르시에게 내쫓길 것 같습니까? 만약 나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으면 다르시가 떠나야죠. 우리 사이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르시를 피할 만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내놓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다만 그에게 몹시 학대받은 것이 마음에 걸리고 현재의 그 사람의 됨됨이가 유감스러워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베넷 양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죠. 아주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인 다르시와 함께 있으면 의례 수많은 야릇한 추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선친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화제가 점점 흥미로워지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야기가 워낙 미묘하여 그 이상 묻지는 못했다. 위컴 씨는 좀 더 일반적인 화제, 즉 메리턴과 그 근방의 사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특히 사교에 대해 점잖게 그러나 아주 지혜롭고 은근하게 이야기했다. 지속적이고 훌륭한 사교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덧붙여서 말했다. 내가 주 부대에 들어가게 된 동기를 말해볼까요? 존경할 만한 기분 좋은 부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다 친구인 데니가 현재 메리턴의 번영과 마을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베풀어준 친절한 마음씨와 훌륭한 지식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 솔깃해졌죠. 나에겐 사교가 필요합니다. 나는 시리를 맛본 인간이에요. 내 정신은 고독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직무와 사교가 없으면 안 돼요. 군대 생활은 원래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나는 교회에 들어가도록 자라왔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얘기한 그 친구도 그럴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쯤은 굉장한 목사직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고 말고요. 돌아가신 그분의 선친께서는 그분의 증여권 내에 있는
가장 훌륭한 목사직이 비는 대로 나를 추천하겠다고 유언하셨죠. 그분은 내 교부이시고 여간 나를 귀여워하시지 않았어요. 그 친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임명 문제를 분명히 해놓으실 셈으로 유언하신 것인데 그 목사 자리가 비자 그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어쩌면 좋아? 하고 엘리자베스는 소리쳤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유언이 무시됐을까요? 왜 법률상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유언장의 문구의 형식이 미비한 데가 있어서 소송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유언의 취지를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다르시는 그걸 의심했습니다. 그 유언을 단순한 조건부의 추천으로 취급하고 나의 사치스러운 짓이며 무분별한 행동을 들어 이미 그 요구권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사직은 2년 전에 내가 막 차지할 나이가 되자 마침 비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차지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려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물론 내 성질이 격하고 앞뒤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그에 대한 내 의견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은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이상 나쁜 짓을 한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피차 아주 이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분이야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해야 될 분이에요.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창피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 친구의 아버지를 잊을 수 없는 한 그에게 싸움을 걸거나 정체를 폭로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그가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그가 그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는 한결 미남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지만 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분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를 아주 철저하게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건 아마 질투 때문일 거예요.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께서 나를 그처럼 좋아하지 않았다면 아들인 그가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들을 화나게 한 거겠죠. 그 친구는 두 사람 사이의 경쟁, 자주 나한테 기울어지곤 한 아버지의 편애를 참지 못하는 성질이었죠. 그분이 그렇게 나쁜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비록 그분을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쁘게 생각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료들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런 악의에 찬 복수와 불법적이고도 몰인정한 짓을 할 정도로 비열한 줄은 몰랐군요. 그녀는 2, 3분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 다시 말을 계속했다. 생각나는군요. 언젠가 그분이 네더필드에서 자기는 앙심을 깊이 품으면 남을 쉬 용서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건 좋지 않은 성질이에요. 그 문제라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장담하지 못하겠군요. 하고 위컴 씨는 대답했다. 나는 그 친구에게 공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이렇게 소리쳤다. 그렇게 취급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이름까지 지어주며 아끼고 귀여워하던 사람을. 그녀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끄는 용모를 가진 훌륭한 청년을. 그러나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분을.
우리는 같은 교구의 같은 장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함께 지냈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놀이를 하고 같은 부모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대개 필립스 이모부가 성공하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러나 돌아가신 다르시 선생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펜벌리의 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르시 선생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으셨고 두 분은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르시 선생은 아버지가 관리를 착실히 해주어 그 은혜가 크다고 가끔 치사를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은 저를 위해 목사 자리를 주선해 주시겠다고 자진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것을 나에 대한 애정의 빚인 동시에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이군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소리쳤다. 얼마나 미운 짓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르시 씨는 자존심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선생님께 공평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이상하지 뭐예요? 그 정도의 동기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옳지 못한 일은 할 수 없었을 텐데요. 정말 옳지 못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하고 위컴 씨는 대답했다. 그 친구의 모든 행동은 자존심에 귀착될 수 있고 자존심은 그에게 있어 최선의 벗이거든요. 그의 자존심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그를 덕망 있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모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친구가 내게 보여준 행동에는 자존심보다 훨씬 강한 충동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런 지겨운 자존심이 본인에게 무슨 이익을 주었을까요? 주고 말고요. 그것 때문에 그 친구는 인색하지 않고 너그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아낌없이 나눠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소작인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준 일이 있었죠. 가문의 자존심, 말하자면 자식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니까요. 가문을 더럽힌다든지 좋은 평판을 떨어뜨린다든지 혹은 펜벌리가의 권세를 잃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그의 유력한 동기죠. 그 친구는 또 오빠로서의 자존심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동기 간의 애정도 약간은 가미된 후견인으로서 누이 동생을 친절하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동기 간의 우애가 극진하다고 모두들 그 친구를 지켜 세울 테니 두고 보세요. 그분의 누이 동생은 어떤 분이죠?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귀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르시댁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너무도 오빠를 닮았어요. 잘난 체 하는 건 대단하죠. 어렸을 때에는 상냥하고 사람을 잘 따랐어요. 날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난 그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몇 시간씩 시간을 내곤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15살쯤 되었을 그녀는 교양이 높은 아가씨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런던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부인과 함께 지내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따금 말이 끊어지면 또 다른 화제를 꺼냈다가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최초의 화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이 빅리 씨와 친한 게 이상하군요. 빅리 씨는 늘 쾌활하고 무척 상냥한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하고 친하실까요? 두 분의 마음이 맞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빅리 씨를 아세요? 전혀. 부드럽고 상냥하고 기분 좋은 분이죠. 그분은 다르시 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다르시는 남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재능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미있는 말동무가 된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대등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넉넉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자존심을 잃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돈 많은 사람 축에 끼면 시원시원하고 공정하고 진실하고 현명하면서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아마 기분 좋은 사람인 듯 느껴지겠죠. 그의 재산과 풍채를 어느 정도 참작한다면 말이에요. 위스트 패들은 얼마 후에 자리를 떠나고 일동은 다른 테이블 주위에 모였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부인은 그에게 게임의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그것은 좋지 않았는데 콜린스 씨가 점수를 다 잃었던 것이다. 그러나 필립스 부인이 그것에 대해 걱정하자 콜린스 씨는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며 돈 같은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한 후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잘 알겠습니다, 부인.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일단 카드 테이블에 앉으면 누구든지 만사를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5실링밖에 잃지 않았으니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물론 많을 겁니다. 그러나 캐서린 부인의 덕택으로 저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컴 씨의 주의가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잠시 동안 콜린스 씨를 바라보다가 엘리자베스에게 그가 드 버그 일가와 가까운 사이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캐서린 부인이 하고 엘리자베스는 대답했다. 최근에 저분께 목사직을 주셨어요. 콜린스 씨가 처음에 어떻게 그 부인의 눈에 들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오래된 사이는 아닌가 봐요. 하지만 캐서린 부인과 앤 다르시 부인은 자매간이고 캐서린 부인이 현재 다르시의 이모님이라는 건 아시겠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캐서린 부인의 친척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어요. 캐서린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그저께서야 안걸요. 그 따님인 드버그 양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겁니다. 그녀와 그녀의 사촌 오빠가 토지를 합칠 계획이라고들 하더군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을 듣고 가엾은 빅리양의 일을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다. 빅리양의 온갖 정성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만일 다르시 씨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되었다면 다르시 씨의 누이에게 보냈던 그녀의 애정도 다르시 씨 본인에 대한 칭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콜린스 씨는 하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 캐서린 부인과 그 따님을 여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감사하는 나머지 오히려 부인을 그르쳤다는 것과 부인은 콜린스 씨의 후원자이긴 하지만 거만하고 잘난 체 하는 분인 것 같다는 사실뿐이에요. 두 가지 다 맞을 겁니다. 하고 위컴 씨가 대답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부인을 못 만났습니다. 또 그녀를 과히 좋아하지도 않았죠. 그녀의 태도가 독단적이고 오만불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별력 있고 현명하다는 평판도 있죠. 그러나 그 재능의 동기는 지위와 재산에서, 권위적인 태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그 조카의 오만에서 조금씩 비롯된 것 같습니다. 다르시는 자기와 연고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류에 속하는 이해력을 지녀야 된다고 단정하고 있죠. 엘리자베스는 이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만족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저녁 식사가 나오자 카드 게임이 끝났고 다른 여자들도 위컴 씨의 친절을 받게 되었다. 필립스 부인의 만찬 모임은 시끄러워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위컴 씨의 태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솜씨가 능란했고 또 무엇을 하든지 우아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채 그 집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위컴 씨와 나눈 이야기 이외에는 일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는 위컴 씨의 이름을 입 밖에 낼 틈도 없었다. 리디아와 콜린스 씨가 한 번도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디아는 쉴 새 없이 제비뽑기와 자기가 잃은 PC 이야기를 했다. 콜린스 씨는 필립스 부부가 친절하다느니 위스트 게임에서 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느니 저녁상에 올랐던 요리를 하나하나 되뇌이면서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이기까지 하며 마차가 롱본의 집 앞에 설 때까지 너무 할 말이 많아 어쩔 줄 몰라 했다. 17.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제인에게 들려주었다. 제인은 놀랍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다르시 씨에게는 그처럼 친구인 빅리 씨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렇다고 해서 위컴 씨와 같은 상냥한 외양을 지닌 청년의 진실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제인의 성질이 용납하지 않았다. 위컴 씨가 정말 그와 같이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만으로도 제인의 고운 마음씨에는 큰 관심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두 남성을 호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 각자의 행위를 변호해 주거나 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우연이 아니면 어떤 착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두 분이 하고 제인은 말했다. 어쩌다 서로 오해를 하신 거겠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두 분 사이를 이간질 시켰을 거야. 어느 한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두 분 사이를 나쁘게 한 이유와 사정을 추측할 수 없어. 사실 그래. 그런데 언니, 필시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언니의 의견은 어때? 그 사람들의 진상은 가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웃고 싶으면 웃어도 좋아. 하지만 아무리 웃어도 내 의견은 변하지 않아. 예, 리지야. 이것이 다르시 씨를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렴. 자기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사람을 그렇게 다루다니, 더구나 목사직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분이 아니냔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고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은 못해. 가장 친한 친구를 그렇게 오해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어. 위컴 씨가 어젯밤에 얘기한 것이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빅리 씨가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해. 그와 관련된 이름이나 모든 사실을 거침없이 말하던데 뭘. 만일 그 말이 거짓이라면 다르시 씨에게 반박하라고 그러지. 그분의 얼굴에는 진실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어. 정말 어렵고 곤란한 일이구나.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안 된 일이긴 해. 하지만 뻔하잖아. 그러나 제인도 다음 한 가지만은 명백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즉, 빅리 씨가 만일 속은 것이라면 진상이 드러날 때 그가 몹시 괴로워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관목 숲속에서 두 자매는 자신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까지 이야기하던 화제의 당사자들이 온 것이다. 빅리 씨와 그의 누이 동생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네더필드의 무도회에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직접 온 것인데 그 무도회는 다음 화요일에 열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두 자매는 가까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다. 빅리 씨 남매는 지난번에 만난 것이 까마득한 옛날 같다면서 헤어진 이후 제이는 혼자서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들은 다른 식구들에게는 거의 신경도 쓰지 않았다. 될 수 있는 대로 베넷 부인을 피했고 엘리자베스에게도 그다지 말을 걸지 않았으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빅리 씨는 놀랄 정도로 재빠르게 일어나 베넷 부인의 정중한 인사를 피하려는 듯이 급히 나가버렸다. 네더필드의 무도회를 상상하는 것은 집안의 어떤 여자에게나 유쾌한 일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것이 맏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형식적인 서면이 아닌 직접 빅리 씨로부터 초대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제이는 두 친구와 같이 보낼 저녁과 그녀들의 오빠인 빅리 씨로부터 친절을 받으며 보내게 될 하룻밤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실컷 춤을 추며 다르시 씨의 표정과 거동에서 모든 확증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 기뻤다. 캐더린과 리디아가 기대한 즐거움은 유독 어느 한 사건이나 특정인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위컴 씨와 저녁의 반을 춤출 작정이었으나 그렇다고 반드시 위컴 씨하고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역시 무도회는 무도회였다. 메리까지도 그 무도회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침에 혼자 있을 수 있다면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따금 저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별로 희생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사교가 필요하니까요.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오락과 유의를 즐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때 엘리자베스는 몹시 명랑해졌기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콜린스 씨에게 이야기를 걸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빅리 씨의 초대를 수락할 생각인지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그날 밤의 파티에 참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놀라고 말았다. 그 점에 관해서 콜린스 씨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이 없었고 춤을 춘다고 해서 대주교나 캐서린 부인에게 책망을 듣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내 의견 같아서는 하고 콜린스 씨는 말했다. 품이 있는 청년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는 이런 종류의 무도회는 결코 나쁜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무도회에 반대하기는커녕 그날 밤 여러분의 손을 모두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양, 이 기회에 특히 처음 2번은 나와 춤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인 양께서는 제 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신뢰되는 일이라 생각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꼼짝 못하게 되었다고 느꼈다. 사실 그 춤은 위컴 씨와 추기로 확실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 콜린스 씨와 추게 되다니 엘리자베스의 명랑한 성격이 이렇게 언짢게 표시되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위컴 씨와의 재미는 별 수 없이 조금 연기하기로 하고 콜린스 씨의 청을 예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콜린스의 은근한 태도가 암시하는 그 이상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즉 자매들 중에서 자기가 헨스퍼드 목사관의 주부로서 어울리고 특별한 방문객이 없을 때에는 로징스의 커드릴 테이블로 사람들을 모으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뽑힌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더욱 친절해지면서 자신의 기지와 명랑함에 대하여 수차례 찬사를 보내는 것을 깨닫자 그 생각은 곧 확신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기에 앞서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와 결혼할 가능성이 짙다는 것과 어머니가 아주 흡족해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답을 했다가는 반드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가 결혼 신청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청혼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네더필드의 무도의 준비를 하든가 그에 대한 이야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베네가의 밑에 두 딸들은 그동안 불쌍한 꼴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한 날부터 무도의 당일까지 날마다 비가 와서 두 딸은 한 번도 메리턴으로 소풍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모에게서나 사간들에게서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다. 네더필드에서 쓸 슈로즈도 집사를 통해 사들였다. 엘리자베스도 날씨 때문에 위컴 씨와 가까이 지낼 수 없어 참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화요일에 무도회가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키티와 리디아에게 차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참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18.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의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모여있던 붉은 옷을 입은 무리들 속에서 위컴 씨의 모습을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때까지도 그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놀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위컴 씨를 만나게 되리라는 확신은 희박해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평상시보다 더 신경을 써서 옷을 입고 위컴 씨의 마음속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완전히 정복하리라 마음먹고 애써 명랑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안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현듯 다르시 씨의 기분을 고려한 빅리 씨가 사관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면서 위컴 씨는 고의로 빠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자베스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위컴 씨가 오지 않는다는 확정적인 사실을 그의 친구인 데니 씨를 통해 확인했다. 리디아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위컴 씨는 용무가 있어서 그 전날 시내에 들어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그 친구가 여기 있는 어떤 신사를 피하고 싶지 않았다면 설령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걸요. 리디아는 이 말을 듣지 못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똑똑히 들었다. 그녀가 처음에 추측했던 것처럼 위컴 씨가 오지 않는 것은 다르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확신했다. 다르시 씨에 대한 모든 불쾌한 감정이 직접적인 실망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워져 있었기 때문에 방금 그가 뒤로 가까이 와서 다정스럽게 말을 거는데도 정중한 대답을 해줄 수 없었다. 다르시 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용을 보이는 것은 위컴 씨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르시 씨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말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다소 불쾌한 듯 외면하였으나
이러한 태도는 빅리 씨에게 말을 걸 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다르시 씨에 대한 빅리 씨의 맹목적인 편애가 엘리자베스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언짢은 기분으로 있을 성질이 아니었다. 그날 밤 자신의 기대는 완전히 억측으로 어긋나 버렸지만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샬롯 루카스에게 자기 슬픔을 모두 털어놓고 나서 화제를 콜린스 씨의 괴팍한 성격으로 돌리고 특별히 친구의 주의를 그에게로 돌리게 했다. 그러나 처음 2번에 걸친 춤은 또 한 번 그녀를 곤란하게 했다. 그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춤이었다. 콜린스 씨는 어색하고 점잔을 빼며 정신은 차리지 않고 변명만 하는가 하면 부주의하여 잘못 움직이기 일쑤여서 그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겪은 2번에 걸친 수치와 비참한 꼴은 불쾌한 파트너가 주는 최대한의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살 것만 같았다. 다음에 그녀는 어떤 사관과 춤을 추었다. 위컴 씨의 이야기를 하고 모두들 그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 춤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샬롯 루카스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르시 씨가 말을 걸었다.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추자고 불쑥 청했기 때문에 그녀는 얼떨결에 수락해버렸다. 다르시 씨가 춤이 끝나는 즉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방심한 태도에 짜증이 났다. 샬롯은 친구를 위로하느라 애썼다. 반드시 기분 좋은 분일 거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그거야말로 최대의 불행이야. 미워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상대가 기분 좋은 사람이라니 그런 악담을 하면 안 돼. 그러나 다시 춤이 시작되어 다르시 씨가 춤을 청하러 다가오자 샬롯은 귓속말로 친구에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컴 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어리석게 그보다 10배나 유력한 남자의 눈에 불쾌하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춤추는 무리 속에 끼었다. 그리고 다르시 씨의 상대가 되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기가 나타낸 위험에 스스로 놀랐으며 옆에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을 그들의 표정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침묵이 2번 춤을 추는 동안에 계속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는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갑자기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큰 벌을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여 춤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얘기했다. 다르시 씨는 이에 대답을 하고는 다시 침묵을 지켰다. 몇 분이 지나자 엘리자베스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이번에는 다르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차례예요. 전 춤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도 방의 크기라든지 몇 쌍의 남녀가 모였다든지 하는 등의 의견을 말씀하셔야 해요. 다르시 씨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엘리자베스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좋아요. 우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걸로 충분해요. 조금 있으면 저도 개인이 여는 무도회보다는 공개 무도회가 훨씬 즐겁다고 말씀드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잠자코 있겠어요. 그럼 춤을 추고 있는 동안 무슨 말이건 해야 한다는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반시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더구나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혹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 다죠. 하고 엘리자베스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선생님과 저의 감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아왔거든요. 우린 둘 다 비사교적이고 말수가 적은 성격이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박수갈채 속에 금원으로서 후세에 전해질 수 있는 가망이라도 있기 전에는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건 당신의 성격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내 성격하고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당신은 필시 그것을 똑같은 초상화라고 생각하실 테죠? 저 자신의 작품을 제가 평가해서는 안 되죠. 다르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 춤이 끝날 때까지 다시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그는 엘리자베스 자매가 메리턴에 곧잘 산책하러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유혹에 견디다 못해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언젠가 거기서 배웠을 때에는 마침 새 친구를 만들고 있던 참이었어요. 효과는 만점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훨씬 짙은 오만의 그림자가 덮였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약한 마음을 나무라면서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다르시 씨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어색한 태도로 말했다. 위컴 군은 친구를 사귀는데 여러 가지 좋은 예절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그 친구들과 끝내 사이좋게 지낼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쩌다 두 분 사이가 나빠지셨나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힘을 주어 말했다. 그분은 일생을 두고 괴로워하실 거예요. 다르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윌리엄 루커스 경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 사이를 지나 방 저쪽으로 가려던 참인 듯 했다. 그러나 다르시 씨를 보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결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그의 춤과 파트너에 대해 찬사를 던졌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춤은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인류이십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파트너 되시는 분도 선생에게 그다지 불명예가 되지는 않겠군요. 이런 즐거움을 맛보도록 종종 정하고 싶어요. 엘리자 양, 특별히 기대되는 사건. 그의 언니와 빅리를 힐끔 보면서 네 일어났으면 좋겠군요. 굉장한 축사가 흘러들어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르시 선생께 호소할 문제인데 하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젊은 여성의 매혹적인 이야기로부터 선생을 붙들어 드린다고 해도 고맙단 말씀을 못 들을 것이고 엘리자 양의 빛나는 시선이 나를 꾸짖고 있는 것 같군요. 나중에 말한 이 인사는 거의 다르시 씨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윌리엄 경이 친구에 대해 넌지시 언급하자 그는 몹시 감동된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심각한 표정을 띤 채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빅리 씨와 제인 쪽을 향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자기 파트너를 향해 말했다. 윌리엄 경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렸군요. 마치 우리가 무슨 얘기나 한 것 같군요. 윌리엄 경이 이 방 안에서 어떤 한 쌍을 방해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 같이 말없는 쌍도 없을 거예요. 두서너 가지 화제를 꺼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음엔 어떤 화제를 택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책이요? 틀렸어요. 우린 같은 책을 읽지도 않았거니와 설령 읽었다 해도 같은 느낌으로 읽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유감이로군요. 그렇지만 그게 충분한 화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상반된 의견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안 돼요. 무도회장에서 책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 머릿속은 항상 다른 일로 꽉 차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죠? 하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항상. 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그녀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화제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녀가 갑자기 외친 소리로 인해 더욱 확실해졌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다르시 선생님? 좀처럼 남을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한이 생기면 쉽게 풀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편견 때문에 무모해지는 것은 생각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랄 뿐이죠. 처음에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두는 것이 좀처럼 의견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람들의 독특한 의무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의 성격을 예증하려는 것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래, 얻은 것이 무엇이죠?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진행이 잘 안 되는군요. 선생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겠어요. 나도 짐작이 갑니다. 하고 그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나에 대해서 별별 소문이 다 떠돌 겁니다. 그래, 베넷 양, 지금 당장 내 성격을 대강 스케치해 주실 수 없습니까?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서로에게 명예롭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얼굴을 비슷하게 스케치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굳이 베넷 양의 흥미를 지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그는 냉담하게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춤을 끝내고 말없이 헤어졌다. 서로 정도는 다르겠지만 두 사람 다 실망한 상태였다. 다르시 씨의 마음속에는 엘리자베스를 향한 상당히 강한 감정이 있었으므로 곧 여자를 용서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그 노여움은 한꺼번에 또 다른 사람에게로 쏠렸다. 그들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어 빅리앙이 엘리자베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새침해진 얼굴로 경멸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 엘리자 양, 조지 위컴을 무척 좋아하신다죠? 언니가 그 사람 얘기를 하며 여러 가지 물으시더군요. 그 청년은 다른 얘기는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돌아가신 다르시 선생의 청직이었던 노 위컴의 아들이란 것은 깜빡 잊고 얘기하지 않은 모양이죠. 하지만 친구로서 충고하겠어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신용해서는 안 돼요. 다르시 선생이 그 사람을 학대했다는 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러기는커녕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요. 조지 위컴이 다르시 선생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모르시죠? 저는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그것만은 잘 알아요. 다르시 선생에게는 조금도 흠잡을 점이 없어요. 조지 위컴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들을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의 오빠는 사관들을 모두 초대하는데
그 사람만 빠뜨릴 수 없어 고민했지만 자기 자신이 제 발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여간 다행이라 생각지 않으셨어요. 이 지방에 온 것 자체가 큰 실례지 뭐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했을까. 아무튼 좋아하는 분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서 안 됐군요. 하지만 그 사람의 내력을 보면 과히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분의 죄와 혈통이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군요. 그분이 다르시 댁의 청지기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나쁘게 말씀하시니 말이에요. 사실인즉 그건 그분이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러자 빅리 양은 조소의 빛을 띠고 외면하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공연한 참견을 했군요. 내 딴에는 마음을 쓰느라고 한 일인데. 뻔뻔스러운 것. 이런 비열한 짓으로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지. 그것은 내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다르시의 나쁜 점을 더욱 드러내는 짓일 뿐이야. 하고 엘리자베스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를 찾았다. 언니는 같은 문제에 대해 빅리 씨에게 묻고 있었다. 제이는 흡족한 마음으로 미소를 띤 채 얼굴을 빛내며 동생을 만났다. 그날 밤 일어난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는 얼굴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즉석에서 언니의 기분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 순간 위컴 씨에 대한 마음과 그 상대에 대하여 품었던 분노,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제인이 지금 순조로운 행복의 길에 서 있다는 희망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엘리자베스는 언니 못지않게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말해줘. 위컴 씨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하지만 언니는 재미 보느라고 남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야. 그런 사정이었다면 걱정 마. 내가 용서할 테니. 너도 참. 내가 왜 그분을 잊어버리니. 하지만 속 시원하게 들려줄 얘기가 없구나. 빅리 씨는 그분의 이력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더구나. 다르시 선생을 화나게 만든 사정은 전혀 모르더라. 그렇지만 친구의 훌륭한 행동이라든지 성실과 명예에 대해서는 증인이 되어주겠다는 거야. 위컴 씨는 사실 다르시 선생으로부터 받은 대우보다 훨씬 적은 대우밖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더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이나 그분 누이 동생 말로는 위컴 씨는 존경받을 만한 청년은 못 되는 것 같아. 위컴 씨는 너무 경솔해서 다르시 선생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도 몰라. 하고 제이는 말했다. 빅리 씨는 위컴 씨를 잘 모르잖아. 응, 요전번 아침 메리턴에서 처음 인사했지. 그럼 보나마나 그 얘기는 다르시 선생님한테서 들으신 거겠지. 하지만 알았어. 그렇지만 목사 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 그 일에 대해선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 여러 번 다르시 선생한테 듣긴 했대. 아무튼 조건부로 준 것처럼 알고 있던데. 엘리자베스는 열심히 말했다. 빅리 씨의 성의를 의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보증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 빅리 씨가 친구를 변호하는 것은 정말 훌륭해. 그렇지만 그분은 이 얘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고 그나마 나머지는 친구인 다르시 선생한테서 들은 것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을 그전같이 생각해야겠어. 여기서 그녀는 화제를 바꾸어 서로를 즐겁게 해줄 수 있으면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얘기를 꺼냈다. 제인이 빅리 씨의 호의에 대해 품고 있는 겸손하면서도 즐거운 희망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즐겁게 귀를 기울이며 자신도 언니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했다. 그때 빅리 씨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루카스 양 쪽으로 물러갔다. 그러고는 지금 그분과 유쾌하게 춤을 추었느냐는 루카스 양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콜린스 씨가 두 사람에게로 다가와 희색이 만면하여 마침 기막힌 사실을 알았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정말 우연히 알았어요. 바로 이 방에 내 보호자에 가까운 친척이 계시더군요. 그 신사가 이 집의 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부인에게 자기의 사촌 누이 드버그 양과 그녀의 어머니인 캐서린 부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 캐서린 부인의 조카 되는 분일 텐데 이런 모임에서 그분을 만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발견으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 것은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즉시 경의를 표한다면 좀 더 일찍 표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실 테죠. 그런 관계가 있으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죄의 구실이 될 거예요. 하고 콜린스 씨는 말했다. 다르시 선생과 인사하시지 않겠어요? 해야죠. 진작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분이 바로 캐서린 부인의 조카 되는 분이시죠. 캐서린 부인이 일주일 전만 해도 아주 건강하셨다는 걸 그분에게 말해줘야겠어요.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콜린스 씨의 계획을 단념시키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다르시 씨는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은 자기 이모님에 대한 존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과 서로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청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다르시 씨가 할 일이라고 확실히 말했다. 콜린스 씨는 자기의 의사를 굽히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끝내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엘리자 양, 당신이 이해하고 계신 범위 안에서의 모든 일에 대해 훌륭한 판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식과 성직을 조절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구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의 위엄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높은 자리의 사람과도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당연히 행동에 따라야 될 겸손을 동시에 갖춰야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제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의무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충고해 주신 대로 행동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의 충고가 늘 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제가 교육이라든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으로 보더라도 당신 같은 젊은 여성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몸을 굽혀 절을 한 그는 다르시 씨에게로 달려가기 위해 물러갔다. 다르시 씨가 어떻게 그의 인사를 받아들일까 하고 엘리자베스는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인사를 받고 놀란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녀의 친척은 엄숙하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으나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입술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사죄, 헌스퍼드, 캐서린 부인 따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는 것을 보고 엘리자베스는 속이 상했다. 다르시 씨는 잠옷 놀라는 듯한 태도로 콜린스 씨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콜린스 씨가 말할 기회를 주자 어색하면서도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
그러나 콜린스 씨는 다시 말을 꺼낼 용기를 잃지 않았다. 다르시 씨의 콜린스 씨에 대한 경멸은 두 번째 이야기가 길어짐에 따라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았다. 말이 끝나자마자 다르시 씨는 약간 머리를 숙여 보이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에게로 돌아왔다. 사실 인사하는데 불만을 품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다르시 선생은 내가 경의를 표한 것이 몹시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아주 정중하게 대답해 주시더군요. 심지어는 이런 찬사까지 하시던데요. 개설인 부인의 통찰력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격에 떨어지는 총애를 받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대체로 난 그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언니와 빅리 씨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차츰 기분이 좋아지고 마침내 그녀를 언니처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가 참된 사랑으로 비롯한 결혼을 하여 그에 따르는 기쁨 속에 파묻혀 바로 그 집에 안주하고 있는 광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빅리 씨의 두 누이를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생각도 그녀와 같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너무 많이 엿들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두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할 위치에 놓인 것이 큰 두통거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루카스 부인에게 서슴없이 제인이 머지않아 빅리 씨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자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화제였기 때문이다. 베넷 부인은 그 결혼의 좋은 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았다. 빅리 씨가 그렇게 훌륭한 남자이고 돈이 많고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를 만족시켜주는 첫째 조건이었다. 그리고 빅리 씨의 두 누이가 제인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반드시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혼담을 성취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여기자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딸들에게도 유리하였다. 제인이 그런 훌륭한 결혼을 한다면 동생들은 다른 부잣집 남자의 눈에 띌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제인이 자기만한 나이가 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들을 그녀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기뻤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남의 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집에 있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니다. 베넷 부인은 루카스 양에게도 그런 행운이 따르기를 바란다고 되풀이해서 말한 다음 말을 끝마쳤다. 하기는 확실한 승리감에 사로잡혀 그럴 가망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말이 너무 조급하고 빠른 것을 막기 위해 남이 듣지 않게 제발 좀 더 낮은 소리로 기쁨을 표시하라고 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녀가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야기의 주요한 부분을 그들의 건너편에 앉아있는 다르시 씨가 듣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딸만 나무랐다. 다르시 선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말이야.
그분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도 하지 말란 말이냐? 뭐 죄 지은 게 있어야 굽실거리지. 어머니, 제발 조용조용히 말씀하세요. 다르시 선생을 기분 나쁘게 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괜히 그러면 그분 친구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줘요. 그러나 그녀의 말은 이렇다 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자기 의견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부끄럽고 마음이 불안스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녀는 몇 번이고 다르시 씨에게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두려워하는 표정이 드러났다. 왜냐하면 그는 사뭇 어머니를 보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의 주의는 여전히 어머니 쪽으로 쏠리고 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은 분개한 경멸의 표정에서 차츰 침착하고 정중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마침내 베넷 부인은 할 말이 없어졌다. 자기 몫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기쁨이 반복되는 동안 하품만 하고 있던 루카스 부인은 이제야 해방이 되었다는 듯 차가운 햄과 닭고기를 맛보았다. 엘리자베스도 비로소 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노래 이야기가 나와 메리가 약간의 청을 받고 모두를 즐겁게 해야겠다고 나서자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몇 번이나 의미심장한 표정을 해보이고 말없는 애원을 하면서 그녀는 동생 메리가 남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증거를 보이려는 것을 막으려 애썼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메리는 의식하지 않았다. 재간을 발휘할 이런 기회는 그녀에게 있어 즐거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괴로운 마음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동생이 몇 절 부르는 동안 꾹 참으며 보고 있었으나 돌아온 보답은 너무나 지독했다. 메리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불러달라는 약간의 암시를 받자 30초쯤 사이를 두었다가 다음 노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메리의 역량은 이렇게 과시하기에는 결코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목소리는 약하고 태도는 너무 가장되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괴로웠다. 언니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녀는 제인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제인은 태연하게 빅리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서로 경멸의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 다르시 씨는 여전히 버티고 앉아 점잔을 빼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눈짓으로 아버지에게 메리가 밤새 노래를 계속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달라는 호소를 했고 아버지는 그 암시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메리가 두 번째 노래를 끝내자 큰 소리로 말했다. 됐다, 메리. 참 재미있었다. 다른 아가씨들에게도 듣기를 발휘할 기회를 드려야지. 메리는 못 들은 채 했지만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동생에게도 미안했고 아버지에게도 미안했다. 그리고 모처럼 걱정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었다. 이번에는 자중에 다른 사람이 청을 받을 차례였다. 만일 내가 하고 콜린스 씨가 말했다. 노래의 청을 받을 행운이 주어진다면 짤막한 가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이란 순수한 오락이고
성직자의 직업에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긴 너무 오랜 시간을 음악에 할애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따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으니까요. 교구장은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나 자신에게 이롭고 보호자에게는 손해를 보지 않도록 10분의 1의 교구 세에 협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설교의 초안도 작성해야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교구 일과 살림에 마음을 쓰고 그것들을 손질하기에도 모자랍니다. 집을 될 수 있는 대로 안락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특히 자기를 밀어준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경솔한 행동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교구장이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 가족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경의를 표할 기회가 있는데도 수월히 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는 다르시 씨에게 절을 하며 말을 맺었으나 너무나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휘둥그레 뜨거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베네 씨만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베네 부인은 콜린스 씨가 그처럼 분별 있게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사뭇 속삭이는 말투로 루카스 부인에게 콜린스는 아주 총명하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흡사 자기 가족들이 그날 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용감하고 훌륭하게 자기들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을 것만 같았다. 단지 빅리 씨와 언니를 위해 다행이라고 생각된 것은 그 창피한 장면이 어느 정도 그들의 주위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빅리 씨도 그 어리석은 짓들을 틀림없이 봤겠지만 그다지 괴로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의 두 누이와 다르시 씨가 자신의 가족을 조소할 기회를 얻은 것은 정말 못마땅한 일이었다. 신사의 말없는 경멸과 여자들의 조소는 모두 엘리자베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날 밤의 남은 시간은 엘리자베스에게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콜린스 씨는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끈질기게 그녀의 옆에 붙어 있었지만 그녀와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하고도 출 수 없게 만들었다. 다른 여자와 출하고 간청도 해보고 방 안에 어떤 젊은 여자에게 소개해 주겠다고도 말해보았으나 소용없었다. 그는 솔직히 춤에는 관심도 없었고 그의 주요한 목적은 세심한 경위로서 그녀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밤새 옆에 있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이러한 계획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간신히 숨을 돌린 것은 친구인 루카스 양 때문이었다. 루카스 양은 자주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부드럽게 콜린스 씨의 이야기를 자기 쪽으로 유인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적어도 다르시 씨에게 주목받는 불쾌감을 면할 수 있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으면서 이따금 혼자가 되었건만 이야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이 오진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이것이 자기가 위컴 씨에 대해 언급한 것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느끼면서 기뻐했다. 롱본 일행은 베넷 부인의 계략에 의해 다른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15분 동안이나 마차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엔 주인이 얼마나 자기들이 돌아가 주기를 바라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허스트 부인 자매는 입만 열면 번번이 피곤하다고 불평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기들끼리 집에 있고 싶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에 끌어넣으려는 베넷 부인의 기도를 일체 거절함으로써 모두를 더욱 지루하게 했다. 콜린스 씨는 빅리 씨와 그의 누이에게 파티의 우아함과 손님에 대한 그들의 행동의 특징인 환대와 정중함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았으나 그들의 기분을 바꾸지는 못했다. 다르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넷 씨도 묵묵히 그 장면을 즐기고 있었다. 빅리 씨와 제이는 다른 사람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허스트 부인이나 빅리 양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리디아까지도 지칠 대로 지쳤는지 이따금 하품을 하면서 고단해 하고 말할 뿐이었다. 이윽고 그들이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자 베넷 부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롱본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고 싶다고 열렬하게 희망을 표시했다. 특히 빅리 씨를 향해 형식적인 초대장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해준다면 무척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며칠 예정으로 런던에 가야 되지만 돌아오는 대로 곧 부인을 방문하겠다고 선뜻 약속했다. 베넷 부인은 흡족해 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새마차, 결혼 의상 등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3, 4개월 이내에는 틀림없이 맏딸 제인이 네더필드에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쁜 확신을 품고 그 집을 떠났다. 그리고 또 둘째 딸을 콜린스 씨와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은 마찬가지로 확실히 똑같지는 않지만 꽤 기쁘게 생각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엘리자베스는 여러 딸들 중에서 가장 귀엽지 않은 딸이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나 신랑감으로 보나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는 적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어떤 가치면에서는 빅리 씨와 네더필드에는 비교도 안 되는 인물이었다.